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수포자요 아직은 이르다 이런 그냥 소소한 수학 재미를 좀 드려볼까 하고 오늘 로지 코믹스라는 책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1부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의 좀 삶을 주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러셀의 철학 또 수학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네. 이 로지 코믹스에는 그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수학자 대회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국제 수학자 대회. 네. 그 러셀이 역사적으로는 국제 철학자 대회는 참석을 했고 수학자 대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그냥 여러 사람 만났을 거라 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1900년 국제 수학자 대회가 아주 그 논쟁이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책에서는 칸토 논쟁이라고 하는데 칸토 하면 우리가 이제 집합에 관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뭐 무한 집합 이런 개념들 우리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무한 집합. 네, 그 바로 그 무한을 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 19세기 아주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죽고 나서 우리 가우스 알지 않습니까? 1에서 100까지 빨리 세는 방법 해가지고 빨리 선생님은 이제 애들한테 1에서 100까지 다 더해 하고 선생님은 놀까 하고 쉬고 있는데 금방 누군가가 저 다 풀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1에서 100까지 빨리 더하는 걸? 네. 알고 보니까 가우스가 이렇게 1 더하기 100, 100일, 2 더하기 99, 100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값이 나오는 거에 51개 나오니까 이렇게가 금방 탁 문제를 이제 답을 제시했잖아요. 그 가우스. 그 가우스가 죽고 나서 결국 이제 프랑스에는 누가 나왔냐면 그 유명한 이제 푸엥카레. 푸엥카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직관을 중요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발견은 직관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증명은 논리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논리로. 근데 발견은 직관을 갖고밖에 못 한다는 거죠. 논리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뭔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죠. 푸엥카레에 뭐가 있는데? 푸엥카레 뭐 역설인지, 푸엥카레 아주 유명한 푸엥카레 정리인지 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에 뭐 책 비슷한 걸 읽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프랑스의 푸엥카레가 바로 이걸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합론을 했던 칸토는 이거는 수학이 걸린 병이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치유돼야 된다. 이런 이제 또 독일 쪽이잖아요. 칸토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반대하는 힐버트라고도 하는데 이 힐버트 같은 경우는 칸토가 완전히 수학의 새로운 말 그대로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칸토가 우리를 위해 창조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추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칸토 논쟁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힐베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독일적인 의미 있죠. 논리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증명하고 정확하게 하면 이 세상에 못 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힐베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나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모든 문제는 풀 수 있고 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풀 수도 있고 우리는 알 것이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그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이 극최고조로 달했던 그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없다라는 신념에 있었고 푸엥카레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때 결국 이제 결국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집합이거든요. 왜 이제 집합이 그 당시 유행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 우리가 말하는 유클리드 이후로 수학자들은 이제 수라든지 도형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주제를 도형은 말 그대로 기하학이 될 것이고 수라는 것은 대수학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산술이 어리스메틱이나 이게 될 수 있을 거고 함수 말 그대로 이제 함수는 해석이죠. 이게 되는 건데 19세기 중반에 이제 이런 개별 대상들의 집합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아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7보다 큰 모든 수, 모든 직각삼각형, 모든 삼각함수.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수라든지 함수라든지 도형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이 칸토가 집합론이라고 이걸 다 그냥 하나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새로운 그걸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결국 이거죠. 뭐 여기 논쟁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 논쟁이 됐냐면 결국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그 집합을 통해 가지고 이 수학의 확고한 토대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쟁거리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집합론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당시 독일, 프랑스 여기서는 아주 재미있게 나오는데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수학자는 생각보다
상당히 수학 자체는 아주 객관적이고 엄밀할지 몰라도 수학자들은 아주 피가 뜨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피가 뜨겁다. 피가 뜨겁죠. 자 그런데 네. 결국 그 한마디로 이런 거죠. 공리는 자명한 진리라고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네, 증명이 네. 필요 없는 진리인데 이거를 이제 그 사실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힐베르트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힐베르트라는 사람은 증명을 할 수 증명 있다.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힐베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힐베르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연설을 23개의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풀 수가 있다. 지금 절반은 풀려고 아직 절반은 계속 해결 중인데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는 새로운 진보와 과학과 희망의 세계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외침을 듣습니다. 문제가 있다. 해법을 대신에 해라. 해 있죠. 우리 해결할 해자, 네네네. 풀해자. 해를 찾아라. 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과학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따위가 없습니다. 수학에는 우리는 앞으로 모를 것이다 따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그래서 세계를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대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못 하더라도. 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론을 산수를 아주 튼튼한 토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이 힐버트의 이 말들이 결국 나중에 깨지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찾아냈고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깨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게 바로 괴델이죠. 그게 불확실성의 원리. 불완전성의 원리.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힐베르트는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시를 한 거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의 완전성이라는 게 뭐냐. 수학 이론 논리적 체계의 완전성은 모순이 없어야 된다. 뭐 사실 하나만 한 말이죠, 그죠? 다들 하는 모순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한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무한하게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완전해야 된다. 요게 이제 말하는 우리가 이 수학의 토대를 굳건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딱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괴델이 들고 나온 게 뭐냐? 괴델이 그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1931년인가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걸 하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논리 체계, 진리 체계라고 주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아까 분명히 참이지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잖아요. 완전해야 되려면. 네. 근데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걸 이제 참은 분명하나 우리 증명할 수 없는 것들. 걔들이. 그럼 다 깨진 거죠, 뭐. 힐베르트.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반 다 깨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폰 노이만. 네. 바로 폰 노이만은 모든 학문을 다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네. 그 미국에서 건너가서 그 컴퓨터라든지 네. 핵폭탄 프로그램 네. 맨해튼 프로젝트도 관여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에 이론적 기출을 놓았지 않습니까? 폰 노이만이 딱 그 듣자마자 이 끝장났다고. 이 힐베르트의 그 프로그램에 이제 끝장이 나버렸다.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참이라고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자체에서 그거를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자체 내에서 스스로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수학적 의미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들어보면 야 이게 뭐 시사하는 바가 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참이야 진리야라고 말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내 자체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념이라든지 그 종교나 이념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리라고 보잖아요. 네. 그것은 그 교리 안에서는 모순이 없고 있을 수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순환론법이잖아요. 신은 무엇인가? 신은 절대다. 절대는 무엇인가? 절대는 신이다. 순환론법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 증명을 못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구사진 찾는 것과 똑같죠. 구사진 찾을 때 말은 뭐냐? 말은 언어다. 언어는 뭐냐? 언어는 말이다. 계속 설명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있어가지고 그 학문, 인간의 지혜가 그동안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가 이 불완전성의 정리라든지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그거 있을 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위치를 우리가 중요시할 때는 운동량이 이게 영향을 줘버리고 운동량이 갈 때는 위치가 또 그게 안 돼버리니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는 관측을 한다. 관찰한 행위 자체가 바로 기본적으로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거를 더 들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건 뭐 양자역학에 좀.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 나온 게 바로 네, 근본이 네, 네. 불확정성의 원리, 아. 하이젠베르크의 그 원리에서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불완전성의 원리나 불확실성의 원리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20세기의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잠정적이고 네. 임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네네네. 그게 상당히 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 칸토 논쟁이 예. 1900년 년이죠. 프랑스 파리의 그 수학 전 세계 수학인들이 모인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논쟁이보다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그 논쟁이 크게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힐베르트가 그 연설을 아주 거창하게 했던 거고 그런 어떤 자신감이 넘쳐났던 시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참석은 했다고 안 보는데 이 책에서도 뭐 그거는 하나의 픽션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러셀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미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수학 원리를 노스 화이트헤더와 같이 서가지고 같이 그 원리를 한번 증명을. 하겠다. 네. 자, 그런데 그 증명을 하려다가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매일 면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스스로 면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는다. 이런 규정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발사는 누구에게 면도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러셀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다른 이발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발사는 스스로에게 면도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발사는 스스로에게 면도를, 그러니까 이발사는 하여튼 본래 그러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면도를 다른 사람에게 받으면 안 되는 그렇죠. 사람으로. 네네네. 그렇게 돼 있죠. 보통.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 쉽게 설명, 아까 뭐 이건 많으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나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한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자신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이거죠. 내가 나를 존중한다고 해버리면 나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 틀리게 되고 그럼 나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존중하는 게 되고 존중한다고 말하면 나는 존중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바로 러셀의 역사인 거죠.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크레타 사람이 사람이 말했다. 예. 그럼 크레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가 아니면 참인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나는 말했다. 이 말은 참인가 거짓인가? 내가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나는 말했다. 이 말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네네네네. 약간 근데 말장난 같긴 그렇죠.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런 말들이. 네. 우리가 야, 나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때는 대충 그러니까 나는 말이 조금 과장이 심하고 나는 좀 왜곡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들으라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거니까. 이건 논리적이라. 네. 우리가 딱 그 체계를 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네, 때 이제 들어가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 면도를 꼭 이발사에 안 해도 면도사나 하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학의 세계가 이제 논리와 확실성의 세계를 한번 따지고 들어갈 때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역설이 발생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역설을 언급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저 러셀이 이걸 말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오죠. 하루아침에 국제수학계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죠. 러셀의 그 역설이 딱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랑스의 포인카레 같은 경우는 봐라. 그러니까 이 수학을 순수하게 논리적 토대 위에 세우는 노력은 다 물거품이야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거죠. 바로 거기서 벌써 흔들려 버리지 않느냐. 네. 모든 집합을 포함한 집합 이런 것 따위가 또 역설이 돼버리지 않느냐 이거죠. 모든 집합을 포함한 집합은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할 때 똑같은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모든 집합을 포함한 집합이니까. 자기 언급 이걸 자기 네네네네. 언급이 역설이라죠. 이게 자기가 언급이 될 때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앙카레 같은 경우는 항상 했던 말이 논리학은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푸앙카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증명은 논리로 할 수 있지만 발견은 통찰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1+1은 2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분석 명제거든요. 네. 근데 1+1은 이미 답이 들어있잖아요. 1+1은 2라는 거는 1+1에 이미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자체로 뭘 낳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보면 참 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계속 싸우고 있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지금 들으면서 약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멘붕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튼 이건 수학적으로 그 증명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무너져 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고에서 결국은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지금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바로 이런 수학적 원리잖아요. 이진법. 네. 거기서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 컴퓨터라는 일종의 만능 기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논리학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러셀이 직접적으로 컴퓨터에 연결이 안 되지만 바로 이 러셀의 역설과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수학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러셀이 이렇게 러셀의 역설이 제기되니까 힐베르트와 같은 친집합론자들은 완전히 멘붕이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이 집합론의 토대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깰 수 있다고 봤는데 모든 걸 증명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방법을 어떻게 이게 방안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거 돌파를 할 거야라고 이제 여기 일전을 겨루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래 프레게라고 독일의 수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이 책에서는 뭐 러셀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말 그대로 수리 논리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수학을 탄탄하게 이제 기반을 1+1은 2라는 게 그 기반을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딱 한 사람인데 네. 러셀이 역설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 수십 년간 연구했던 책을 딱 출판하기로 했는데 러셀이 역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인쇄소를. 네. 찾아가가지고 지금 당장 책을 다 불태워버려라 된 거죠.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학의 토대를 찾는 노력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역설 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타협을 했죠. 아이고 근데 인쇄업자 출판사는 다 망할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부록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저술을 완성한 후에 그 책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만큼 그 저자에게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인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러셀의 논문으로 인해 그런 처지에 놓였다. 러셀의 역설은 나의 법칙들 중 하나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내 산술의 토대뿐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했던 산술의 토대 자체가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거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쓴 것이죠. 난 끝까지 잘났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나는 평생 동안 지식인의 정직한 행동을 많이 목격했지만 나의 역설에 대한 프레게의 반응만큼 정직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 러셀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인의 가장 큰 용기는 진리를 다른 모든 것 위에 두는 것이다. 이게 참 그 멋있는 말이네요. 네. 지식인의 가장 큰 용기는 지금의 근데 러셀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결국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인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오게 된 게 결국 지식인은 진리가 우선인 줄 알았는데 인기를 우선으로 하더라. 그래요? 네, 결국 그리고 자기는 부모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알 줄 알았더니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결국 그렇지도 않더라.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장 살육을 즐기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인간에 대한 회의를 많이 겪은 게 나오죠. 러셀이. 네. 그 많은 수학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게 한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된 그 역설 명제를 그 수학자들이 듣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확고하게 그 토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러셀의 자기 언급 이 지적 하나로 그 토대의 큰 부분에 균열이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친집합론 입장에서는 좋아 그럼 우리가 반격을 하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1930년에 그 31년이죠. 그 괴델이 불안정성 정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요? 완전히 이제 결정타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원리의 근간에 이제 러셀이 있었고, 그걸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표한 게 이제 그 괴델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거론됐던 사람들이 괴델은 결국 그 독극물이 들은가를 의심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고, 칸토도 그걸 연구를 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나중에는 예수가 요셉의 친자였다. 그런 식의 막 그런 이상한 주제 하다가 됐고, 힐베르트의 아들도 그렇고, 러셀의 아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걸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광기로 이거 발휘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논리학에 광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논리학을 찾은 것인지, 이제 결국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뭐 수학 얘기 재밌는 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이제 러셀이 수학도 수학이 뭐 수학하고 철학이 어차피 같이 네네. 결부가 되는데 러셀의 가장 인생에 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죠. 아, 비트겐슈타인. 네.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이 어느 날 케임브리지 연구실에 찾아온 거죠. 네. 러셀 교수님이 있냐고. 네. 그 비트겐슈타인은 러셀보다 나이가 한 13살 정도 어렸을 거예요. 네. 13살 어렸는데 오스트리아의 아주 그 부자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또 비트겐슈타인도 재미있는 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스트리아 철강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머니도 아주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네. 그리고 오남 삼녀였거든요. 형제가. 그러니까 제일 막내 그 아들 중에 막내고 네. 누이가 셋이 있었고 이랬는데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비트겐슈타인도 형 셋이 순서대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 그 부잣집에서. 그 부잣집에서 자살을 했고. 그래서 네. 자기하고 넷째이 있었고 누이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비트겐슈타인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여기서 그 나오는데 돈은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철학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부도덕한 사람한테 더 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자기 형하고 누나한테 다 주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2차 세계 대전 그 1913년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2차 세계 대전 때였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때 자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태인이란 말이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기 형, 그러니까 유일한 혈육이죠. 넷째 형하고 그 누이들이 이제 거기서 유태인이니까 또 그 아우슈비츠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협상을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협상을 한 걸로 그때 그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돈으로 치면 몇십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그리고 형하고 누이를 무사히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데 협상을 성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사람은 평생 가야 뭐 이 사람 사진 찍은 거 보면 넥타이 양복도 없어요. 항상 그냥 금수하고 담소박하게 생긴 거죠. 자, 근데 이 천재들이 부르는 천재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죠. 네, 뭐 그런 얘기 좀. 네, 그러니까 메이나드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 편지를 쓴 거 보면 오늘 천재가 도착했다. 그 비트겐슈타인이 온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주 음악에 대한 재능도 많고 다 했는데 그 기계 만들고 이런 재주도 많았어요. 항공기, 기체 역학 이런 것들 관심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걸 하다가 수학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수학을 하려면 이제 러셀한테 가봐라 된 거죠. 그 러셀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뭐 얘기 나오죠. 강인한 신념의 소유자. 강인한 신념의 소유자. 누가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한번 이야기가 하잖아요. 새벽 3시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3시간 동안 계속 혼자 스승거리고 이야기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러셀이 쫓아내고 싶은데 얘를 쫓아내버리면 지금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밤을 새워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결국 그 수학 원리 그 책을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이제 일종의 쭉 한번 다시 검토해주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죠. 비트겐슈타인이 수학도 잘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렇죠. 이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수리 논리학이랄까. 그런 다 천재들은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이 비트겐슈타인이 결국 그 이제 캠브리지에서 또 그 강의를 계속 좀 했죠. 이제 했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천재고 정말 귀족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뭐 격파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사에서 유명한 부직갱이 사건이 난단 말이죠. 뭐예요? 일종의 학술 세미나이겠죠. 세미나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이제 논리를 이제 완강하게 이제 같이 이제 그걸 저항을 하고 새로운 걸 제시한 사람이 생겨난 거죠. 칼 포퍼. 칼 포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한 집안 출신이고 아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영국을 오게 된 사람인데 결국 그 칼 포퍼가 정말 천재 중의 천재, 가장 귀족적 천재 비트겐슈타인의 아성을 무너뜨리는데 딱 또 꼭 잡는 게 매라고 다 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칼 포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부직갱이를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철학사의 한 스캔들로 그것만 가지고 다룬 또 책이 한 권 나와 있죠. 그 부직갱이 스캔들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또 한번 칼 포퍼는 근데 정말 한번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반증 네. 가능성이랄까 그런 이제 열린 사회 그적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다뤄볼 만할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논리 철학 논고라는 네. 불후의 저작을 젊은 시절에 썼던.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네. 그 참호에서 썼던 게 논리 철학 논고고. 그거군요. 결국 이제 말 그대로 언어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사물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모형을 만들었듯이 말이라는 것도 바로 그 모형이라는 거죠. 말은 그러니까 이제 모형이다 이거죠. 실제의 모형이다. 네네. 라는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었죠. 후계에서는 또 달라집니다만. 네네네. 예. 자, 근데 결국 뭐 비트겐슈타인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와서 논쟁을 하고 다듬고 이랬는데 러셀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도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네. 이 러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러셀이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그도 나처럼 끊임없이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 모든 것을 분석하는 버릇은 감성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감성을 마비시킨다. 사실 러셀 어린 시절은 정말 감성을 마비시키고 싶을 만큼 그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죠. 이 책에서 어떤 이제 주장은 러셀의 성격, 불안정성, 신경증이 결국 그를 논리학으로 이끌었다. 논리적으로. 그런 어떤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논리학이 절대적인 무게가 필요했다. 이렇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드는 생각이 결국은 그 광기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책에서는 이성의 잠은 괴물을 생산한다.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고야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고야라는 화가가 그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있는데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깨어난다. 뭐 같은 뜻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깨어난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비슷한 거죠. 광기가 논리학으로 이끌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빅토리아 시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의 세계를 살은 거잖아요. 사람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끊임없이 억압을 했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소설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는 거죠. 스티븐슨의 소설. 그 빅토리아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낮의 지킬 박사와 밤의 하이드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가잖아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가 자꾸 자기의 어떤 연구를 뒤흔드니까 자기의 나의 두 번째 인격을 불러내는 것 같다 이거죠. 나의 광기에 사로잡힌 인격을.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뭐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일어나게 됐고 이 사람은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그 반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전 운동을. 러셀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왕따가 돼요. 교수들 사이에 이제 반전 교수 모임 만들려고 하니까 교수들이 이게 감히 지금 우리 조국이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러셀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군의 참전 이거 관련한 어떤 반대 글 같은 걸 썼다가 감옥에 6개월간 수감되기도 합니다. 감옥까지 가요? 네. 근데 뭐 수감됐지만 거기서 뭐 책을 열심히 읽고 뭐 연구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어떻든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되느냐? 비트겐슈타인은 애국심에 불타거든요. 오스트리아 군대 입대를 하는 거죠. 네네네. 입대를 하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집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그냥 바로 최전방을 가야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죠. 최전방을 가겠다. 어지간하면 좀 뒤로 뺄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나와요. 자기는 보직 배치에 대해서 이 있는 사람 하니까 손이 번쩍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네 결혼했나? 결혼 안 했습니다. 자네 뭐 어떠냐니까. 그러면 자네는 뭐 후방 가는 거에 그러면 나쁠 거 없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전방에 최전방에 배치해달라고 지금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결국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쇼펜하우의 말을 인용하는데 네. 임사 체험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할 때 결국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쇼펜하우의 말.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훌륭한 임사 체험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의 세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1+2든 2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논리의 엄밀한 체계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보면 시급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의와 관념의 놀이 같잖아요. 자, 그럴 때 이때 이제 이 쇼펜하우의 말이
비트겐슈타인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네. 그럼 임사체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위험한 임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측병 있지 않습니까? 자, 관측병 어떻게 됩니까? 포를 쏘았는데 적에게 제대로 명중했는지 확인을 하고 좌표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가까이 가야 되고 포탄이 날라오다가 자기도 맞을 수 있잖아요. 아군 포탄. 그 임무를 이제 자원하는 거죠. 관측병. 그렇게 해서 제일 전방에서 제일 위험한. 최전방에서 최고 위험한 임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아주 멋있게 그려져요.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 비트겐슈타인은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은 네. 아주 멋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하시고 어떤 그림입니까 예. 이게 결국은 포연이 거치진 상태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혼자 깨어나가지고 이 온 하늘이 시커멓잖아요. 네. 해양 빛나고 까마득한 10년의 가장자리에 사람을 세워라. 까마득한 10년의 가장자리. 10년. 10년? 저 끝없이 나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절벽에 만약 우리가 섰다고 칩시다. 네. 끝없이 그 밑이 보이지 않는 10년. 네. 10년에 10년에 보인다 이거죠. 네. 만일 그가 10년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광인이 될 것이고 그 10년을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뭐 10년에 떨어지는 것과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체험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변화가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바로 옆에서 이제 바라보고 본인조차도 이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큰 깨달음을 이제 얻었다 이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세계라는 게 네. 결국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세계는 그림이죠, 그림. 지도 같은 거죠, 지도. 실제가 있고 지도를 통해 갖고 우리는 실제를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바로 그거의 어떤 모형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결국 여러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후기에서는 결국 철학적 탐구에서 보면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언어관을 이제 버리고 다른 언어관을 바뀌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네. 이 비트겐슈타인은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 그 자기가 논리 철학 논고를 러셀에게 보내고 네. 그럼 그걸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덜란드인가 벨기에 어느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올 여비가 없는 거죠. 누가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부잣집들이 돈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 결국은 러셀이 꾀를 낸 거죠.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자존심 강해서 절대 안 받을 거니까 야 너가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너가 가지고 있던 가구라든지 책이나 이걸 내가 살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여비를 마련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자기 나름대로 이 어느 정도 책에서 그 일종의 철학적인 걸 완성했다 생각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생활만 하면 된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으로 6년을 가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네. 그래서 6년 가가지고 문제는 계속해서 애들을 자로 때리는 거죠. 자의 용도가 그 직선을 그리고 도형 그리는 게 애를 때리는 용도로 쓰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학부모들하고 충돌 일으켜 갖고 결국 쫓겨나고 이렇게 되지. 아니 뭘 그 철학자가 애들 때리다 쫓겨나요 학교에서? 예. 근데 나중에 러셀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두 번째 부인 돌아오고 결혼하고 나서 나이 50에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자기 아이를 이제 학교를 만들거든요. 네. 비커닐 학교를 만드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요. 옛날 교육 있잖아요. 종교 교육이라든지 아예 자유 얽매이는 교육도 싫고 그다음에 또 너무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롭게 풀어주는 현대 교육도 싫고 네. 정말 혁신적 교육을 하겠다고 만들었다가 결국 실패를 하거든요. 둘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비트겐슈타인 교육도 실패하고 좀 나름 풀어줬던 러셀 교육도 실패해요. 근데 러셀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교육을 통해서 얻은 자기 진리가 뭐냐면 아이들을 다 풀어버리면 있잖아요. 일종의 너무 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정말 힘이 센 애가 힘이 약한 애들을 완전 억누르는 야국 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국가도 똑같지 않냐 이거죠. 국가가 네. 아무리 나쁜 국가라도 법이 없어지면 끝이더라고요. 완전 강자가 약자 된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네. 결국 자기가 적어도 히틀러는 저지해야 된다. 조건부 참전에 찬성하게 된 변화가 그때 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경험들이 커요. 이 사람도.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이. 러셀이. 비트겐슈타인 아이를 때려가지고 실패했고 러셀은 네네네. 좀 풀어줬는데 아이들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아이들로 대변되는 어떤 대중이라는 게 상당히 잔인한 습성들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은 그 수프에다가
핀이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이 꽂는 핀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너 이거 수프에다가 이거 넣어가면 애들이 먹다가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수프에다가 수프에다가 걸리는 거. 그러면 애가 한마디 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수프 안 먹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이 싫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수프에. 아이고. 그런 애들이 있질 않나. 그리고 막 계속해서 강한 애, 중간 애, 약한 애가 있으면 중간 애들이 또 약한 애들 때린단 말이죠. 너 왜 너보다 약한 애 때리냐니까. 나보다 강한 애가 나를 때리니까 난 나보다 약한 애 때리는 게 공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이 많은 이제 현실의 인간의 논리 세계와 우리가 네네네. 현실의 세계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사역 개혁으로 많이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결국 그렇게 뭐 계속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이 결국은 뭐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러셀의 어떤 논리학 전제들을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러셀 입장에서도 비트겐슈타인 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인정을 한 거죠. 네. 야, 진짜 비트겐슈타인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네요, 그죠? 뭐 여기서는 또 이 책의 저자들은 너무 또 이 비트겐슈타인의 책들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아, 그래요? 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것들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본래 취지는 그는 아주 어떤 위대한 것들이랄까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다. 그게 뭐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라는 말하고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랄까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과제 확대 해석했다. 네네네. 자, 그런데 결국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허탈감, 허무감, 무상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럽대를 위해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고요. 그 100년간 지탱된 유럽 평화 다 무너졌고 또 19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계몽을 네.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전쟁같이 우스꽝스러운 걸로 결국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살육전. 더 이상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이성이라고 과학이라고 했던 진보라고 했던 것들 다 토대가 깡그리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토대, 이제는 더 이상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지만 그것들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됐다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게 이제 하이데거라든지 여러 이제 유럽의 철학자들이 그 바닥에서 무엇을 이제 우리는 재건해낼 것인가. 네. 까미도 나오고 합니다만 20세기의 유럽 지성인들의 그거는 1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었던 우리 삶의 어떤 정치적 원리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게 그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만큼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나 이제 지식인들이랄까 예술인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다들 산산이 흩어지고 중심은 버티지 못하네. 세상은 그저 무정부 상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게 바로 T.S. 엘리오트가 말한 4월은 잔인한 달. 황무지란 시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황무지란 말. 이제 완전히 황무지가 같다. 이 세상이란 것들. 그 세상은 쾅 소리 내면서 무너지지도 않는다. 흐느적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절망감들을 계속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괴델입니다. 괴델. 그래서 여기서는 뭐 러셀이 괴델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만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괴델 잠깐만요. 여기 나오네. 자, 러셀이 이제 괴델을 만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 그것도 괴델을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그래서 괴델이 수학 원리 전체를 한번 내가 읽어봤는데 하니까 러셀이 여기서 깜짝 놀라죠. 그 책을 독파를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한쪽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랐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딱 요점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책 전체에서 그 책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명확하게 진술한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내 책의 전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당신은 그렇게 책에서 전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모든 참인 논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또 모든 거짓인 논리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당신은 전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말하죠. 그래서 어떠냐? 난 당연히 그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논리의 기초 아닙니까? 어떤 것이 참이라는 말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참이다라는 건 증명된 거다, 자명하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전제를 공리로 내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공리는 아니고 그 전제가 논리 체계의 본질을 반영한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약간 한가는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면 그 전제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제 모든 전제가 참이라는 것들 모든 전제가 그 논리 명제가 거짓이란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제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죠. 나를 풋내기 철학자의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나의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다 그걸 나의 그 약점을 그냥 뼈아프게 꼬집어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외우지 못한 공어를 나에게 이제 집어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그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요것은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게 나오죠. 이때 러셀이 참석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죠. 이 괴델은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힐베르트가 말한 그 수학적 논리 체계는 모순이 없어야 되고 유한한 설명을 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진술을 끄집어내거든요. 이 괄호 안의 진술은 증명할 수가 없다. 이 진술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자, 이 진술이 이제 결국은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 또 거짓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힐베르트가 말한 이제 완전해야 된다라든지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것들하고 다 상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힐베르트가 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알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철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강연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불완전한 그 토대의 기초를 둔 이제 모든 산술은 필연적으로 이제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힐베르트식의 완전하고 모순이 없고 유한한 설명의 그런 수학적 논리 체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거죠. 네. 이건 사실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오늘 이 책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물에 집중하는 게 뭐 저희들 이 책의 저희 시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든지 그 수학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힘들고 저희는 뭐 소개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괴델이란 수학자가 그 전에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우리는 할 수 있고 모든 그 증명들을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 이전의 수학자들의 분위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명제를 제시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 말 그대로 이걸 정리라 부르거든요. 네네네. 정리는 이건 뭐 확정된 거죠. 이론이 아니고 정리. 네네네. 그러니까 확정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모순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20세기 수학에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까? 이 불완전성의 정리다 이렇게 된 거죠. 20세기의 가장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는 영주 은하수 사과의 발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건강해제 밝혔는데. 그 영주 은하수 사과라고요. 드디어 사과가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그 아오리 사과라고 하는 그 연두색 빛 나는 그 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주 새콤달콤의 끝판왕인데 그 사과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 이제 이후로는 계속 시간 좀 지나면서 뭐 부사라든지 다양한 품종들이 이제 좀 나올 텐데 일단은 첫 사과는 아오리 사과. 한번 사과를 직접 드셔보시면 왜 저희가 이렇게 사과즙 광고를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그 아오리 사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가족이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사과즙도 서비스로 좀 드린다고 합니다. 그 사과를 사신 분들께 그러니까 사과 그리고 사과즙 한번 같이 드셔보시는 그 이벤트에도 혜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그 사실 뭐 이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였던 앨런 튜링 같은 경우가 결국 그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암호체계 에그니마를 해독한 콜로서스를 만들어내고 정말 쉽게 사단이 못할 일을 혼자 해냈단 말이죠. 그 애니그마 그걸 해독해낸 바로 콜로서스 기계를 만들어냈죠. 근데 결국 나중에 동성애 그 당시 유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혐의로 강제로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 자살을 했잖아요. 독사가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애플의 한입 깨문. 그러니까 우리 사과와
수학과도 이렇게 큰 영재원화 사과와 수학이 관련이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이 괴델과 네. 러셀의 뭐 진짜 만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논리적 만남.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러셀이라는 사람이 결국 토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확실성이랄까 네. 그걸 했지만 결국 뭐 자기 스스로가 러셀의 역사를 제시를 했고 네. 또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아니다. 그래도 결국은 수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알 수가 있고 완전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괴델이 불안정성의 정리로 네.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아무리 뛰어난 수학 이론이라도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참이라고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성의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성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완전성이 정리해버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할 게 없는데 네.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앨런 튜링이 달려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컴퓨터의 발견에 이어졌기 때문에 네. 러셀의 노력도 결국은 전혀 그거 한 게 아니죠. 이게 실패한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여전히 그 빈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말 나오죠. 아무리 그걸 거부한다 하더라도 괴델을 그 괴델의 증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 설령 증명 불가능성에 대한 증명이라 할지라도 네. 증명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이 가장 정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네. 이 증명된 걸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다른 거 갖고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버틀랜드 러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업적이라 한다면 그 러셀의 역설 이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철학적인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요거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근데 뭐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원리의 제자로 유명하고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또 서양 철학사 네. 이런 이제 철학자 또 이걸로 유명한데 네. 러셀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문필도 뛰어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러셀은 크게 두 가지가 나뉠 것 같아요. 그 업적이. 바로 지금 수학 원리 제자로서의 러셀이 있고 네. 그 업적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20세기 수리 논리학의 아주 선구자가 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반핵 운동가, 평화 운동가, 반전 운동가로서 러셀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반전, 2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셀 같은 경우는 반핵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죠.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고 네. 끊임없이 평화 운동을 조직해내고 그 반핵 운동 그 단체도 만들고 백인위원회 만들고 결국 나중에 그 버트란트 러셀 평화재단을 만들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반핵에 대해서 네. 그리고 좀 더 인간이 그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수학자,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수학자기도 하고 뭐 철학자, 논리학자면서 역사학자기도 하고 사회 비평을 하면서 또 직접 그 참여하는 사회 운동에도 이제 직접 뛰어드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네 이분은.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네. 러셀 책의 서문에 보면 결국 뭐 자기 삶을 갖고 세 가지 원동력이 네. 사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어떤 욕구.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천상에서 놀 수가 있었지만 항상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까, 휴머니스트죠 아마.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같은 이웃에 대한 어떤 연민, 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과 개인적 존재로서의 삶과 네. 사회적 존재로의 삶을 같이 일치시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뜨겁게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인생은 뜨겁게라는 제목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은 로지 코믹스는 근데 사실 이 러셀을 통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오레스테이아 이 희곡하고 아주 결부시키고 있어요. 오레스테이아? 네. 그 우리 그리스 비극의 오레스테아라고 유명한 이제 책이 있죠. 비극이 있죠. 오레스테아가 그때 우리 아가멤논의 아들이
그 바로 오레스테스잖아요. 네. 아가멤논 아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버지 아가멤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내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네, 네. 아버지의 원수인 엄마를 내가 죽여야 죽여야 될 거냐, 되는데 말 거냐. 또 엄마니까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네. 아.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가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엄마를 죽이는 순간 네. 그 복수의 여신들이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고. 근데 이 아버지의 망령은 그리고 누이들, 엘렉트라 이런 누이들은 너가 아버지의 복수를 어떻게 안 할 거냐. 자식된 놈이. 자식된 노릇. 그래서 이 엄청나게 결국 고민하다가 엄마를 죽였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죽였어요? 예. 망령의 여신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자, 오레스테이아하고 토데를 찾아서가 너무나 닮아 있다. 이 책 속의 책이 오레스테이아에는 폭군이 나오고 네. 토데를 찾아서는 히틀러가 나온다. 앞에서는 그 오레스테이아에는 복수의 윤리와 고대의 신들이 나오고 토데를 찾아서는 전쟁과 일종의 정오가 나온다. 인종에 대한 정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살인을 종식시킨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오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종식시키냐. 그 아테나 여신이 종식시키거든요. 그리고 뒷작품에서는 결국 튜링이 논리기기를 써서 히틀러를 물리치는 걸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 같아요. 자, 이 오레스테이아 마지막 3부작이에요. 그게 아가멤논이 1부고 2부는 제주를 바치는 여신들이고 3부가 에오메니데스가 복수 여신인데 결국 자비로운 여신들로 바뀌는데 네. 그 3부의 마지막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레스테스도 죽을 지경 아닙니까? 계속 망령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머리속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아테나이죠. 우리 아테나의 여신한테 간 거죠. 그 아테나의 도시에. 전쟁의 신이죠. 그렇죠. 바로 네네. 미네르바인데 전쟁의 신이죠. 네. 지혜의 신이잖아요. 지혜의 신. 네. 자, 그래서 왔단 말이죠. 이 복수의 신들이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어머니를 죽인 이산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녀의 피가 영원토록 너희의 머리에 남을 것이다. 아테나의 시민들, 당신들 똑바로 판정 내리시오. 이렇게 복수의 신들도 막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피해 법에 따라 유죄요. 그러면 오레스테스도 내 살인은 정당한 복수입니다. 정당한 복수는 인정해야 되라. 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다 한단 말이죠. 네. 투표를 다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50대 50이 나오는 거예요. 50대 50. 반반. 유죄 반, 무죄 반. 그러면 최종 선고는 누구의 목? 아테나? 아테나의 여신의 네. 목이건데. 근데 아테나의 여신이 어떻게 선고를 하냐면 무죄를 선고한단 말이죠. 그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복수의 신들은, 네. 여신들은, 저것들이 우리를 짓밟았고, 아테나의 시민들, 너희들 우리는 정멸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테나의 여신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게 좀 애매해요. 그 네, 근거가. 자, 그럴 때 근데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아테나의 여신이 아주 이제 재미로운 타협책을 제시해요. 무죄는 선고하고. 복수의 여신들이여 이 법정을 모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모욕당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또 다른 복수를 하지 마시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복수의 여신들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아테나 시민들이 우리를 조롱했고 우리의 지혜가 치욕을 당했다. 우리는 지금 모욕을 당했다. 라고 계속 하거든요. 그때 아테나이가 딱 한마디 해요. 당신들은 나보다 더 늙었다. 더 늙었으니까 예전에 늙은 사람이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다 용인하겠소. 그러나 오판하지 마시오. 나의 제안을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걸 잘 들어보시오. 이 아테네를 당신들의 집으로 삼으시오. 내가 약속하거니 나의 시민들은 당신을 공경할 것이오. 너랑 나랑 우리 같이 네. 신으로 같이 공존하자. 나 너 여기서 무죄 여기 선고하고 나서 너희들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 내쫓아 버리지 않을게. 너희들도 우리 같이 네. 아테나에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공존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복수의 여신들이여 설득을 존중하고 성스러운 이성의 힘으로 구현한 정의를 존중하시오. 복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성의 힘으로 지금 나는 제안하고 있지 않느냐. 네, 네. 결국 정의가 존중됐다. 그러니까 나의 도시에 머무르시오. 좋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좋은 것을 받으시오. 자, 결국 이게 뭐냐. 반대편 질반에게 발언권을 준단 말이죠. 내가 다수결로 이겼으니까 한 표라도 이겼으면 나 전부 100대 빵 다 먹을까 이게 아니라 반대편을 이게 권한을 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당신들의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는 남자나 여자라면 그는 삶의 진면목을 전혀 모르는 자요. 그죠? 우리가 이성만 갖고 차가운 이성 갖고 있는 인간들은 삶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머물러야 된다. 나의 지혜만 갖고 이
아테네 시민들을 다스릴 수 없다. 아테네 시민들이 필요한 건 나의 지혜도 있지만 당신들의 복수의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 한편과 반대편이 서로 없애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혜로 나의 지혜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시오. 나와 함께 이 도시를 다스립시다.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은 올빼미가 아니라 여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여신들이 네. 여기서 책 제목이 에우메니데스 그 결국 에우메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비로운 여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수의 여신들이 자비로운 여신을 탈바꿈하는 거죠. 같이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문제 해결법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과연 논리를 갖고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돼서 좋은 사회가 되고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아이와 부모와 자식이 말싸움을 해갖고 논리를 갖고 이김 갖고 그래서 그 집이 행복한 집이 되느냐 이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배제되는 부분을 끌어안을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는 지혜와 바보를 나누는 게 지혜가 아니다 이거죠. 지혜는 바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끌어안을 때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 치고받고 싸움밖에 그 복수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아테나의 여신이 했던 거는 뭐냐 이거죠. 결국은 한 차원을 높여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배제를 하고 서로 절대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우리 끌어가자. 이게 결국은 지혜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정프로가 대단하네요. 가끔 이제 애들 싸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첫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둘째 얘기를 듣고 누구 말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듣다가 조금 애매한다. 그럼 둘이 뽀뽀해. 이렇게 하거든요. 논리와 어떤 뭐 이성만으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뽀뽀 한번 해. 이렇게 하고 딱 또 이렇게 둘이 뽀뽀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문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차원 어찌 보면 그냥 뭉개는 것 같지만 뭉개는 것이 아닌 한 차원 더 높은 해결. 이 정프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분이 그 소설가 성숙재 부친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한 번 그 성숙재 소설가가 그 작품에서 10살짜리 자기를 예전에 이제 극화를 시켰겠죠. 주인공이 10살짜리 애인데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저한테 가르칠 게 없습니다. 라고 딱 그 대바라지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놈의 자식 이렇게 될 텐데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갑자기 애 손을 잡고 자전거 타가지고 읍내로 가서 애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아버지는 막걸리를 여러 잔 드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집에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풀밭에 자꾸 언덕벽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야, 자전거 좀 잡고 있으라. 아빠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근데 이제 그때 자전거가 왜 예전에 우리 살집 자전거 있죠. 살집 자전거 이렇게 핸들 이렇게 거의 일자에서 약간 꺾인 거. 그렇죠. 그걸 잡고 10살짜리가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 내가 학교를 안 가야 되는지 설명하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들여갖고 나는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고 진짜 나의 논리 나의 머리 참 좋아 이런 생각했는데 이 자전거를 잡고 있으니까 5분 정도 되니까 막 덜덜 떨리고 왜 아빠는 안 오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참 후에 딱 나타났는데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정말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런 어떤 막 원망도 있고 아빠가 나타나서 그 후련함도 있고 반가움 이런 게 섞여가지고 딱 아버지를 마주 보니까 아버지가 탁 피식 자기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식 웃는 거죠. 그때 자기가 학교 내일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너가 그럼 나도 말해줄게. 논리적으로 너가 왜 학교 이렇게 하면 순환 논법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말씀대로 이 그것들을 다 포용해 줄 때 오히려 그 같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도 이제 오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1kg 커피가 뭐 어디 원두를 써서 어떻게 로스팅해서 어떻게 맛있다 이런 얘기 뭐 논리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냥 뭐 드셔보시고 맛을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린다고 한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한 번은 드셔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그냥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앱
1kg 커피 앱을 다운 받으셔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드실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드셔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버트런드 러셀의 뭐 자서전으로 이제 네. 좀 어렸을 때 청년기 이야기를 좀 더 드렸고 네. 그다음에 로지 코믹스라는 만화책이지만 사실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의 예,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한번 그렇습니까? 읽어보시면. 예. 네. 그렇게 한번 좀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는데 저도 오랜만에 100%는 다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 간만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는데 저도 네. 수학 포기자가 그래서 많은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또 수학의 재밌는 내용들이 또 많긴 하죠. 그렇죠. 저는 그 수학이 재밌었던 게 뭐 누구의 뭐 난제 뭐 이런 거 뭐 그 찾아가는 뭐 그런 소설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걸 하여튼 재밌게 보고 수학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수학 얘기들은 아마 이 책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로지 코믹스 읽다 보면 그 결국 지금 어떤 우리 삶에서 수학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 우리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그 몇 층 누르고 우리가 3층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와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9층 눌렀는데 그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수학의 논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 CT를 찍고 하는 것들 이게 결국은 다 적분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뭐 지금 그 저기 대중교통에 다 수학이 도입돼 있고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그렇죠. 그 열차 시간표라든지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뭐 수학 자체는 더 이상 뭐 그 생물학적으로 요즘 수학이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DNA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실제로 뭡니까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생성할 때 그 이진법으로 이루어진다거든요. 이게 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 수학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피타고라스 말대로 정말 우주의 본질은 숫자인가 그 원리는 수학적으로 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요즘 뭐 월가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겠습니까? 수학 전공한 사람들은 사태를 정량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량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에서 갖고 결국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그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금융에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영 경제 연구한 사람들일 것 같지만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무슨 IT 기업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뭐 기본 그 수학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필요한 거니까 아마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수학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원리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원리 같은 걸 아마 이렇게 쓱 넘겨볼 수 있는 데는 이 책 로지 코믹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이 수학 같은 경우가 결국 그 여기서 이제 러셀이 논리학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만 수리 논리학이라든지 기호 논리학인데 러셀이 나중에 결국 사회개혁을 하고 이 논쟁을 펼치면서도 밀리지 않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탄탄한 어떤 결국 우리가 또 논리라는 게 쓸모없다 이게 아니죠. 당연히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되고 있고 이기 때문에 결국 그 탄탄한 자기 삶의 불안정성이랄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결국 이 수학이 달래주고 논리가 달래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을 때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해결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 이병조 소설가 같은 경우도 알코올을 약주를 하고 나서 수학 문제를 푸는 취미도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링컨 같은 경우도 법률가인데 수학자들 중에 법률가가 많거든요. 변호사 이런 라이프니즈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걸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 체계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수학적 사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수학 공부는 그 많이 하는 게 저도 참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문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수학을 남기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전 진짜로 수학을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좀 수학은 다른 건 뭐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기하라든지 이런 게 공간 지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어릴 때 오히려 좀 원리를 좀 네. 다양한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이든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면 흥미를 많이 주지 않나.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 재미를 가질 수가 없죠. 맞아요. 이게 성적 잘 나올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수학적 사고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버트런드 러셀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는 책 로지 코믹스라는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인생은 뜨겁게라는 이 버트런드 러셀의 자서전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러셀의 자서전은 러셀이 96세, 뭐 97세 이때 아마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전기를 네. 몇 번씩 나눠갔었거든요. 그래서 총 3번 나눠가지고 썼고 네. 최종 자서전 완성된 게 죽기 2년 전에 이제 마지막 출판이 됐죠. 예.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진짜. 보통 그 나이 때는 예. 이게 뭐 지금 생각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마어마한 88세도 이제 법정에 그 이제 시위죄로 그 나와가지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주일 수감되기도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반핵 운동. 그래서 이 러셀이 주도한 반핵 운동이 퍼그워시 회의라고 그게 결국 1995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러셀이 죽은 지 25년 후에 또 러셀이 뿌린 씨앗이 또 노벨 평화상 받고 이 사람은 50년에 노벨 문학상 받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네. 자, 오늘 뭐 아마 세계의 천재 중에 한 분인 버트런드 러셀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저희는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